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인 정태수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은퇴하고 나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일자리죠. 매달 나오는 월급으로 아내와 둘이서 조촐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큰 단지라서 경비원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배 받아주고 방문자 확인하고 밤에는 순찰도 돌아야 하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경비실에 앉아서 사람들 오고 가는 모습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나름 재미있고요. 주민들도 저를 잘 알아봐 주시고 가끔 따뜻한 차도 갖다 주시거든요. 우리 아내 명자는 올해 59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리죠. 명자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벌써 10년째 요구르트 배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배달 준비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늘 동료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명자는 정말 성실하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니까라고요. 명자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타입이죠.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해내고 돈 관리도 꼼꼼하게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둘이서만 살고 있는데 명자가 이렇게 살림을 잘 꾸려나가니까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자식이 없으면 노후가 걱정될 텐데라고 할 때도 우리 명자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답했었거든요. 명자의 하루 일과는 정말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히 아침 준비를 한 다음에 배달 나가죠. 화장은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나갔거든요. 배달하는데 무슨 화장이 필요하냐면서 말이에요. 옷도 항상 단정한 운동복 차림이었고요. 머리는 뒤로 하나로 묶고 운동화 끈도 단단히 매고 나갔습니다. 요구르트 배달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무거운 냉장고를 수레에 싣고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여름에는 더위에 지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명자는 한 번도 투정한 적이 없었어요. 배달하는 집들도 꽤 많았는데 대부분 단골 고객들이었죠. 아파트 단지 내에도 30가구 정도 되는 고정 고객이 있었고 다른 동네까지 돌면서 배달했습니다. 배달 일이 끝나면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와서 점심 먹고 저녁 준비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끔 마트장 보러 같이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죠. 저녁에는 같이 뉴스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가끔 옛날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가 없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싸움도 별로 없었고 서로 이해하며 지냈거든요. 명자가 일하는 걸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둘 다 일해야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라고 격려해줬어요. 돈이 많지는 않아도 둘이서 아껴 쓰면서 나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일하다 보면 단지 안주민들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누가 몇 시에 출근하고 누가 어떤 택배를 자주 받고 누가 손님을 자주 불러들이는지 말이에요. 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새벽 6시면 요구르트 수레를 끌고 단지를 나서는 모습을 경비실 창문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뒷모습이지만 그 작은 책으로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명자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참고 나갔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내색하지 않고 일했어요. 가끔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면 제가 파스 붙여주고 마사지도 해줬거든요.
그만 쉬어도 되는데라고 하면 아직 건강한데 머리라며 웃어넘겼죠.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경비원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택배도 꼼꼼히 정리해서 전달했어요. 가끔 주민들이 고마워하며 음료수나 간식을 주실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명자와 저 둘 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건강하고 성실한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명자도 저를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고요. 가끔 친구들이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냐고 할 때도 우리 명자만큼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었거든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서로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부부 생활도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횟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정도는 부부관계를 가졌거든요. 명자도 딱히 싫어하는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가끔은 먼저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동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었네요. 그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명자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였거든요. 원래는 세수하고 바로 나갔는데 갑자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그땐 나이 들어서 피부가 신경 쓰이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화장하고 나간 적이 없던 명자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비비크림 정도였습니다. 요즘 햇빛이 강해서 피부 보호하려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이유였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파운데이션까지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꽤 진하게 말이에요.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보며 이것저것 바르는 명자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화장품이라고는 선크림밖에 안 써본 사람이 갑자기 파운데이션, 파우더까지 발라가며 나가는 거예요. 명자야, 무슨 일 있어? 갑자기 화장을 하네라고 물어봤더니 나이 들어서 얼굴이 초라해 보여서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부터는 아예 속눈썹까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59살 먹은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속눈썹을 붙이고 나간다니요. 정말 이상했어요. 립스틱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진한 빨간색으로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거울을 보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화장하는 데만 30분은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자니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다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젊어 보이는 화장법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따라하고 싶어진 건가 싶었어요. 오히려 명자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명자 요즘 예뻐졌네라고 칭찬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화장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옷차림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명자는 편한 운동복만 입고 다녔거든요. 검은색이나 회색 계열의 수수한 운동복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분홍색 운동복을 사입고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몸에 딱 맞는 스타일로 말이에요. 색깔도 화려하고 디자인도 젊은 사람들이 입을 법한 거였어요. 명자의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평생 뒤로 하나로 묶고 다녔는데 갑자기 앞머리를 만들어서 내려뜨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파마도 했더라고요. 컬이 있는 단발머리로 바꿔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미용실에 갔어? 라고 물어보니 배달 끝나고 들렀다고 하더군요.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갈 때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니 마트에서 샀다고 하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꽤 비싼 향수 같았어요. 달콤하고 진한 향이 나는데 솔직히 59살 아줌마한테는 너무 젊은 향 같았거든요. 하지만 명자가 좋아하니까 별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명자가 새벽에 나갈 때마다 가방을 뒤져보는 일이 생겼어요. 뭔가 빼먹은 게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방 안에 손거울이 들어있더라고요. 작은 화장용 거울 말이에요. 배달하면서 뭘 하려고 거울을 가지고 다니나 싶었어요. 더 이상한 건 명자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원래 명자는 핸드폰을 별로 안 써요. 전화 받고 거는 것 외에는 거의 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문자 확인하고 뭔가 타이핑하고 심지어 웃으면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문자 보내? 라고 물어보면 배달 고객들한테 안부 인사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명자의 말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명자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는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말할 때 웃음기가 많아졌더라고요. 특히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객 서비스 때문인가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잠자리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가가면 피곤해서 그래 하거나 머리 아파서 그래라고 하면서 돌아 누워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명자의 스케줄이었습니다. 배달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오후 2시면 집에 들어왔는데 3시, 4시로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보면 배달할 곳이 많아서 하거나 길이 막혀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죠. 어느 날은 명자가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들뜬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오늘 배달하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이해가 안 갔어요. 요구르트 배달이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자가 나이 들어서 자기 관리에 신경 쓰게 된 건가 보다 했어요.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명자가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설마 다른 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신호가 다 거기에 있었어요.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 늦어지는 귀가 시간, 달라진 말투와 행동, 그리고 피해가는 잠자리까지.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다 좋은 쪽으로 해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다른 남자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명자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저도 슬슬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꾸미고 싶어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정도였는데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는 게 제 일 중 하나거든요. 보안 때문에 여러 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번갈아가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명자의 배달 경로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요구르트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지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며칠 보다 보니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명자가 특정 동 앞에서 유독 오래 머무는 거였습니다. 다른 집들은 금방금방 배달하고 나오는데 그 동만 가면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동에 고객이 많나 보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요구르트 수레가 그 동 앞에만 가면 정말 오래 서 있는 거예요. 적어도 30분은 넘게 말이에요.
그 동은 15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단지 내에서도 조용한 편에 있는 동이라서 주민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았고 젊은 부부들도 몇 가구 있었어요. 명자가 그 동에 어떤 고객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폐건전지 수거 업무로 각 동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번에는 일부러 15동부터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각 층을 돌면서 폐건전지 수거함을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명단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5동 5층에 혼자 사는 남자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름은 이상철이었습니다. 62살이고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경비실 기록을 보니까 전직 체육교사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신다고 했고요.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가끔 아침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체격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날 밤 명자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15동에 배달 많이 가? 라고요. 명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거기도 몇 가구 있어라고 답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냐? 라고 더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냥 문 앞에 놓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답할 때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명자가 빨래하는 걸 도와주다가 아내 옷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얀 종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펼쳐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운동 끝나고 기다릴게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명자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운동 끝나고? 도대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건지, 왜 이런 메모를 갖고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분명히 명자 필체였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 글씨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메모를 다시 옷주머니에 넣어두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명자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로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명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가 아니라 남자 냄새였어요. 남자 애프터 쉐이브 로션 같은 냄새 말이에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이었는데 분명히 제가 쓰는 것과는 다른 냄새였거든요. 명자에게 무슨 냄새 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배달하면서 여러 집에 가다 보니까 냄새가 밸 수도 있지라고 했어요. 그날 밤 명자가 씻고 나온 후에 명자가 입었던 옷을 다시 냄새 맡아봤습니다. 역시 남자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꽤 진하게 말이에요. 단순히 지나가면서 밴 냄새가 아니라 가까이서 오래 접촉했을 때 나는 그런 냄새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명자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가는 모습, 돌아오는 시간, 표정 변화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경비실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명자의 동선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며칠 관찰해보니까 명자가 15동에 가면 정말 오래 머물렀어요. 다른 곳은 최대 10분 정도인데 거기만 가면 1시간은 넘게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명자의 요구르트 통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명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슬쩍 배달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요구르트 통 사이에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있더라고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있는 작은 상자였는데 열어보니까 남성용 향수였어요. 그것도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이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자가 누군가에게 향수를 선물한다고? 그것도 남성용 향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배달 고객에게 선물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남성용 향수를 갖고 다니는 건지, 도대체 누구에게 주려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 향수 냄새를 맡아보니까 며칠 전에 명자에게서 났던 그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그 향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명자가 누군가에게 향수를 선물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접촉해서 그 냄새가 명자에게 밴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명자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명자가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서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경비실에는 단지 전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어요. 각 동 입구와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날은 일부러 15동 쪽 카메라만 계속 지켜봤습니다. 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전 10시쯤 명자가 15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요구르트 수레를 끌고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다른 카메라를 봤다가 다시 15동을 확인해 보니까 명자가 아직도 안 나왔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45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전 11시 반쯤 돼서야 명자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들어갈 때는 그냥 평범한 표정이었는데 나올 때는 뭔가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명자가 나올 때 손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다시 정리하고 머리카락도 정돈하고 심지어 립스틱도 다시 바르는 것 같았어요. 왜 건물에서 나올 때 몸단장을 다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배달만 하고 나온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날 오후 명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날씨는 흐렸거든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저녁 먹을 때도 명자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어디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실히 어색해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배달하고 왔어라고만 답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명자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문자를 보는 건지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더라고요. 평소에는 잠자리에 핸드폰을 안 가져오는데 말이에요. 누구한테 문자 보내? 라고 물어보니까 고객들한테 내일 배달 관련해서 연락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명자가 문자 보내는 모습을 슬쩍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비즈니스 문자치고는 너무 오래 타이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웃으면서 보기도 했어요. 고객들과 주고받는 업무 연락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명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 늦어지는 귀가 시간, 15동에서의 오랜 체류, 남성용 향수, 그리고 달라진 행동들까지. 제가 아무리 순진해도 이 정도면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추측과 정황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설마 정말 명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도 각오를 해야 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명자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부부끼리 서로 위치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만져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간단했어요. 명자 생일이었거든요. 위치 추적 앱을 깔고 설정을 맞췄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이제 명자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하면서 틈틈이 명자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평범하게 배달 경로를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여러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되면 어김없이 15동 근처에서 위치가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달 때문인가 했는데 너무 오래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1시간, 때로는 1시간 반까지도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요구르트 배달이라고 해도 한 집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명자의 패턴이 완전히 파악됐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15동 5층에서 위치가 고정돼 있었어요. 그 시간대만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였거든요. 이상철이 사는 바로 그 층이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경비실 일을 잠깐 비우고 15동으로 가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서 복도를 살펴봤는데 과연 명자의 요구르트 수레가 5층 복도에 그냥 세워져 있더라고요. 주인도 없이 말이에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5층에는 세 가구가 있었는데 한 집은 비어있고 한 집은 젊은 부부가 사는데 아마 출근했을 거고 나머지 한 집이 이상철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 집 앞에 명자의 수레가 서 있었거든요. 문 앞에 요구르트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레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명자가 정말로 다른 남자 집에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1시간 넘게 말이에요. 배달은 핑계고 실제로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혼자서 흥분해서 덤벼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15동 맞은편에 있는 14동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쌍안경으로 이상철 집 창문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경비원이니까 단지 순찰차 올라간다고 하면 의심받지도 않고요. 오전 10시쯤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과연 10시 10분쯤 되니까 명자가 이상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구르트 가방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창문 쪽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어서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두 명이 같이 있는 게 맞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그림자들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껴안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포옹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연인끼리 하는 그런 포옹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그것도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와 말이에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멀어서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몇 분 동안 촬영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명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고 있었어요. 명자가 오늘도 배달 많이 했다며 피곤하다고 하는데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달이 아니라 바람 피우고 온 거면서 말이에요.
저녁 먹을 때 명자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를 속이면서도 평범한 척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날 밤 명자가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당장 따져 묻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았고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명자가 이상철과 주고받은 편지나 문자 같은 것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면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저는 며칠 더 14동 옥상에서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올라가서 쌍안경으로 이상철 집을 지켜봤어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명자가 들어가고 1시간 넘게 머물다가 나오는 패턴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실루엣이 더 선명해졌는데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상철로 보이는 남자가 명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명자도 그 남자에게 기대고 있는 것 같았고요. 완전히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명자가 그 집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었어요.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거든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경쾌했어요. 마치 연애하는 소녀처럼 말이에요. 59살 먹은 기혼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명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아침에 나갈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도 지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옷에서 또 그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단순히 대화만 나눈 게 아니라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는 거였죠.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명자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명자가 목욕하는 동안 명자의 서랍과 옷장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명자의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편지 봉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상철이 명자에게 쓴 편지였거든요. 사랑하는 명자에게라고 시작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요? 정식으로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명자가 이상철에게 쓴 답장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복사해둔 건지 아니면 보내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명자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어요. 태수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신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곧 결단을 내릴게요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자가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그 남자와 정식으로 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뻔했다니 정말 억울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최소 반년은 넘어 보였거든요. 그럼 제가 명자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를 속여왔다는 뜻이었죠. 편지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고 있을 때 명자가 요구르트를 배달하러 왔고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다가 점점 친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상철이 체육교사 출신이라 몸이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운동도 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상철이 명자에게 요가나 스트레칭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자가 운동 끝나고 기다린다는 메모를 써둔 거였구나 싶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핑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이상철이 명자에게 준 사진들이었는데 젊었을 때 체육교사로 일할 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운동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명자가 그런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명자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명자도 좋다고 답한 것 같았고요. 언제 어디로 갈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확실히 파악됐어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가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이혼을 진행하고 이상철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그리고 단지 내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명자가 그렇게 뻔뻔하게 바람을 피웠으니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서 소송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명자와 이상철이 저를 바보로 알고 우습게 봤다면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 나이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 저는 우선 법적 조치부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법무사 사무소를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법무사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나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사진, 동영상, 편지, 위치 추적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이상철에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명백한 불륜이니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소장 작성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증언을 받기로 했어요. 명자가 이상철 집에 자주 드나드는 걸 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요구르트 배달 관련해서도 회사 쪽에 문의해 볼 예정이었어요. 먼저 단지 내 슈퍼마켓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단지에서 오래 장사를 하셔서 주민들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사장님, 혹시 우리 명자가 15동에 자주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고 보니 요즘 자주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그 동에 배달 안 갔었는데 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슈퍼 사장님도 이상한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명자가 예전보다 훨씬 꾸미고 다니는 것도 보셨고 특히 15동 쪽으로 갈 때는 표정이 다르다는 것도 눈치채셨다고 해요. 뭔가 들뜬 표정으로 가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경비실 동료들에게도 슬쩍 물어봤습니다. 다들 명자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형수님이 요즘 많이 예뻐지셨네요 라고 하면서도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배달 시간이 불규칙해졌다고 할까요 라고 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명자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요구르트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봤습니다. 명자의 배달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15동이 정식 배달 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회사 담당자가 확인해보더니 15동은 명자의 정식 배달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가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명자가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이상철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한다는 핑계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상철이 정식으로 주문한 게 아니라 그냥 핑계용으로 요구르트 몇 개를 가져다 주는 척한 거겠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법무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한 결과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자의 불륜이고 이상철에게는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소장을 작성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명자의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부터 시작해서 늦어지는 귀가 시간, 이상한 메모, 남성용 향수, 편지,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포옹 장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이었다는 게 명확했어요. 특히 편지 내용을 다시 보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명자가 태수에게는 미안하지만이라고 써놓은 부분 말이에요. 미안하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속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그 남자와 정식으로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 정말 뻔뻔한 거였어요. 이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라고 해서 남의 부인을 유혹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남편인 저까지 아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었어요. 체육교사였다고 하는데 학생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소장이 완성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소송이 시작되면 단지 내에서 소문이 날 테고 명자와 저 모두 창피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감수해야죠. 법무사 선생님이 소송 전에 한 가지 더 조언해 주셨어요.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와 사진들은 복사해서 여러 곳에 나눠두고 동영상 파일도 여러 군데 저장해 뒀어요. 이제 명자와 이상철에게 소장을 보낼 차례였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면 두 사람 모두 소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공개되겠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곧 그 평온함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다니 정말 아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드디어 소장을 발송한 지 3일 후 명자와 이상철 모두에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소장을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가야죠. 오후 2시쯤 명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굳어있더라고요. 손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온 우편물을 들고 있었어요. 아직 뜯어보지 않은 상태였지만 보낸 곳을 보고 뭔지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명자가 저를 보더니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열어보면 알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더니 소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표정 변화가 없었는데 읽어갈수록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 됐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라고 명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야. 처음에는 의심만 했는데 증거를 모으고 나니까 확실해지더라고라고 답했어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명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을 생각이 없었어요. 편지에서 곧 결단을 내릴게요라고 써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벌써 몇 달 동안 나를 속여왔잖아 라고 했더니 명자가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실수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워놓고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다니요. 저는 명자에게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동영상, 편지, 위치 추적 기록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명자는 그것들을 보면서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자신이 쓴 편지를 다시 보면서는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소송은 시작됐고 이상철한테도 상간자 소송 걸었어라고 말했더니 명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상간자 소송까지. 그럼 이상철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5천만 원 배상해야 할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명자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상철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먼저 유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 바람을 피워놓고도 상간남을 감싸려고 하다니. 누구 편인지 확실해지더라고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남의 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람을 피운 게 잘못이 없다고. 라고 반박했더니 명자가 그건 그렇지만 하면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결국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명자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계속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기만 했어요. 가끔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제가 보고 있으면 포기하고 말이에요. 이제 마음대로 연락할 수도 없으니까 답답할 거예요. 며칠 후에는 이상철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건데 이상철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까지 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당했는데 합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무렵부터 단지 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온 서류들 때문에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슈퍼 사장님이 저에게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대충 상황을 설명해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분이 그런 일을 이라고 하시면서요. 경비실 동료들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제가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형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명자의 요구르트 배달 일이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소문이 나니까 고객들이 하나둘씩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불륜녀한테 요구르트 시켜 먹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명자는 이 단지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어요. 요구르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들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명자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 전환하거나 아니면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명자는 10년 동안 해왔던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였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 번 집 앞에 와서 명자와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만날 수도 없었죠. 한 번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할 얘기 없다. 법정에서 보자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단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바람 피운 아줌마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고 나가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주민들도 저를 동정적으로 봐주셨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면서 위로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경비원 일도 계속할 수 있었고
오히려 주민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도 했어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마침내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은 날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정말 긴장됐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재판 당일 명자와 이상철 모두 나왔습니다. 명자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몇 달 사이에 확실히 늙어 보였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어요. 이상철은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마 벌금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재판부에서 증거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판사님도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사진, 동영상, 편지, 위치 추적 기록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거든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준비한 것치고는 정말 잘했다고 법무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명자 측에서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이 편지 내용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반성도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이셨고요. 이상철도 변명을 했습니다. 외로워서 그랬고 적극적으로 유혹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편지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설득력이 없었어요. 판사님도 피해자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셨어요. 재판 과정에서 단지 내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슈퍼 사장님과 경비실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명자의 행동 변화와 이상철 집 출입에 대해 증언해줬어요. 특히 요구르트 회사 직원도 나와서 15동은 정식 배달 구역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게 결정타였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정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원하던 대로 나왔어요. 이혼은 명자의 불륜을 사유로 인정됐고 이상철에게는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정말 후련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명자는 판결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이상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를 우습게 볼 수 없을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서 법무사 선생님이 정말 잘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모으는 분도 드물어요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10년 동안 사용했던 요구르트 냉장고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그 냉장고를 보면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요구르트 냉장고에 큰 종이를 붙였어요. 무료 나눔합니다라고 쓰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배신 포함이라고 추가했어요. 그리고 경비실 옆 주민 공용 공간에 갖다 놨어요. 누군가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제 기분을 달래는 용도였거든요. 며칠 후 그 냉장고는 정말로 누군가 가져갔더라고요. 아마 배신 포함이라는 글을 보고 웃으면서 가져간 것 같았어요. 단지 내에서는 그 냉장고 이야기가 한동안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태수 아저씨 센스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해요. 명자는 판결 후에 이단지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이혼 수속도 마무리됐고 재산 분할도 끝났어요. 명자가 가져간 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거였으니까요. 이상철도 5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한 번에 다 내라고 했죠. 결국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갚았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는 단지에서 모습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단지 내 분위기도 점점 정상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시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다른 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가끔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는 저기 경비 아저씨가 바람 피운 아내 혼내준 분이야라는 식으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원 일도 계속하고 혼자 사는 생활에도 적응했어요. 외롭긴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가끔 주민들이 재혼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며칠 전에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 판결서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못 배웠지만 바보는 아니야. 이 나이에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지. 그런데 참으면 인생이 망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제가 겪은 일의 전부입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해서 결국 승리했어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내 명자가 갑자기 화장하고 꾸미기 시작하더니 알고 보니까 같은 단지에 사는 이상철이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저를 속이면서 요구르트 배달을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드나들었던 거죠. 저는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해서 이상철한테서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지만 마음은 편해요. 배신당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배 낫거든요. 명자는 이 동네를 떠났고 이상철은 벌금 때문에 쪽팔려서 잘 안 보여요. 저는 당당하게 경비원 일 계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